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걱정 계속 걱정입니다. 또 파월 의장의 빅스텝 가능성까지 있고요. 인플레이션, 전쟁 우려가 많은데요. 근데 지나고 보면 올 초의 우려들이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하고 나서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로 좀 반영이 됐거든요. 5월을 좀 바라보면서 5월에도 FOMC 이후에 기정사실화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을까? 투자 전략들 오늘 세우겠습니다. 시황을 아주 잘 보시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하는 것들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을 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1분기에 시장이 다들 어려웠지만 네. 조금 더 시장의 평균보다는 이제 팀장님께서 하방 쪽으로 보셨던 걸 이제 제가 좀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서 잘못되면 정정해달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제 주식을 좀 사야 할 때라고 전략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연초 이후 굉장히 큰 폭의 가격 조정, 그리고 2월 달 이후 4월 최근까지도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면서 그동안의 악재들이 좀 많은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악재가 많으면 시장이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악재가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되었다면 시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하나 둘씩 가시화되고 있는데 미국 고용 개선이라든지 중국의 지준율이나 금리나 유동성 공급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 이런 변수들이 하나 둘씩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5월 중에는 길게 본다면 2분기 중에는 호재의 무게감이 점점 커지고 악재의 무게감이 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통해서 좀 작아지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호재는 좀 갑자기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악재는 계속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당면한 과제가 이제 미국의 긴축, 그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 빅스텝 소위 거기다 사실 또 QT 논의가 좀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5월, 6월을 지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것도 일정 부분은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빅스텝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6월, 7월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QT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말 10월 F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속도라든지 강도에 대한 부담들은 남아있어서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말하죠. 0.75%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좀 통화정책 정상화 사이클에 있어서 금리 인상을 넘어 유동성 흡수라는 변수까지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선 통화정책 정상화 사이클의 그 끝단, 최정점까지도 시장이 반영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게 된다면 악재로서의 무게감들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출렁출렁 할 수 있겠죠. 그때 그러나 큰 그림상으로는 이제 방향이 좀 결정된 걸로 보셨습니다. 그러게요. 베이비 스텝 얘기하다가 빅 스텝 얘기하다가 자이언트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 주주들은 좀 섭섭해 하시겠는데 메타버스 기업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은 위대한 발걸음 이런 뜻인데 그죠? 빅 스텝보다 더한 스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통화 정책은 그렇고요. 그 통화 정책 말고도 지금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 전쟁, 중국 봉쇄 공포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 밸류로서의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하고 가면 됩니까?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장기화된다고 해서 시장에 큰 임팩트나 충격을 주기보다는 좀 여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경계하는 부분은 중국 쪽에서 이 봉쇄 조치가 연장된다는 부분들, 특히 4월 말, 5월 초에는 중국 통계국 PMI와 그리고 차이신 PMI가 발표될 예정이고 5월 중순에는 이제 4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아마 3월보다도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조금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경계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5일 날 FOMC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시장에 있어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아마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5월 중순을 지나면서는 좀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혹시 지수대로 조금 설정할 수 있는 지금 계속 위로 한 2,700 한 50전후 여기만 오면 계속 부닥쳐서 내려오잖아요. 조금 이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신다고 하면 위로 잡을 수 있는
지수는 어느 정도 설정하세요? 일단은 5월 중순까지는 코스피가 2600선 지지력 테스트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2700 이상을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좀 조심하자라는 네. 쪽을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살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2600선대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네. 1차적인 타겟은 2800선 돌파 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점은 아마 6월, 7월 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시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네. 조금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담아가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아마 올해 여름이 가기 전에는 좀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뉴스, 수급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거시 환경, 금리 유동성, 네. 그다음에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뭐 노이즈들이 굉장히 뭐 넷플릭스 관련해서 노이즈도 그쵸. 많았는데요. 네. 전반적인 국내외 실적 발표가 지금까지 현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실적 시즌에 대한 대응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동성 흡수 같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쪽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적이 좀 부진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시장이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실적 시즌을 한번 보시면서 실적이 견고하게 올라가는 업종 그리고 좀 더 떨어지는 업종 이렇게 좀 목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환경이 줄어든다, 유동성이 축소된다, 점차 약해진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확실한 종목, 확실한 업종으로 좀 슬림하고 압축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실적의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상되는 변화율이 어떤지 저희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어느 쪽이 좀 실적이 좋아지는지 이제 업종 섹터별로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올해 이익 모멘텀이 좋아지는 업종을 보면은 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예. 그리고 일부 시클리컬, 그리고 IT, 자동차, 기계 이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분기별 실적이 어떤 흐름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기별 실적 흐름을 본다면은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적자 흑자가 좀 왔다 갔다 하고요. 호텔 레저는 흑자 전환을 하긴 하는데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2019년에 한참 못 미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업종들 내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업종들은 미디어 교육, 소매 유통,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가전, 반도체, 건설, 자동차, 기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표를 한번 보이시면요. 이제 이 막대가 위로 이제 높을수록 네. 이게 기대치 증가율이 높다는 거죠. OP니까 영업이익. 네, 영업이익이 네. 2021년 대비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 앞에 흑자 전환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네. 턴어라운드라는 게 중요하긴 한 건데 네. 보면은 근데 미디어, 교육,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좀 올랐고 지금 네. 오히려 보면 뒤쪽에 있는 철강 뭐 네. 이런 쪽이 이제 보면 반등을 하고 실적은 있죠. 안 좋은데 반등을 네. 하네요. 그런 것 그것이 선반영을 해서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흐름들이 어떤 네. 추세나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기보다는 네. 가격에 따른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건 나쁘건 지금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반등을 했을 때는 좀 조정을 받고 좀 밀려 있는 종목들은 좀 반등을 하고 계속 네. 이런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향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면 실적 업황 흐름에 따라서 업종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 과정에서 주도주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표는 이제 연간으로 이 추정치인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또 이제 1개월 변화율, 요건 이제 더 짧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보는 전망치를 얘기하시는 건데 요걸 네. 1개월로 보니까 좀 앞에 표랑 좀 또 좀 다르네요. 다르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때문에 이익 모멘텀은 약하더라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엇갈리는 흐름들이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앞쪽에 있었던 업종들이 지금은 좀 많이 뒤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뒤에 가 있던 업종들이 좀 앞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도체가 실적을 좀 견조하게 받쳐주고 견인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크게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뭐 뉴스 가지고 뭐 인수한대 안 한대 증자했대 안 한대 이걸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증권의 이경민 의원도 그렇고 증권사에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치 자료를 계속 꾸준히 내시더라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뭐 월간 단위, 주간 단위라도 내시는 네, 것 네. 같아서 그걸 보면 한 증권사를 딱 픽하셔가지고요. 꾸준히 체크하시면 꾸준히 그 좋습니다. 나오는 자료를 보면 어디가 이익이 좋아지는지 네. 나빠지는지를 지금 나오시는 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거시 변수는 뭐 그 정도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5월에 주가 반등을 예상하셨고 네. 뭐 6, 7월을 생각해서 흥분하지 말고 밀릴 네. 때 좀 담자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어떤 섹터일까? 지금 실적 얘기도 했지만 네. 섹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어떤 부류의 그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을까요? 뭐 소형주, 대형주, 성장주, 가치주, 뭐 낙폭과대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저는 주도주 한 큰 상승 추세에서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렇게 본다면 2020년 3월부터 시장이 등락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재개한다라고 봤을 때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진했던 네.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같이 많이 약했던 업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던 큰 상승세가 지금 네.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고 보지는 않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BBIG가 됐던 성장주가 네. 뭐가 됐던 큰 성장 내에서의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시각이시군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서의 상승이 나타난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업종이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연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업종을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다만 좀 업종별로 조금 지금 주가 위치가 좀 다릅니다. 반도체하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아서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는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락이 있다면 그때 비중 확대의 기회를 노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길목 지키기 전략으로서 좀 충분히 주가 조정을 받은 주도주들을 좀 비중을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저는 대형주가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소형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굉장히 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그리고 경기 흐름들이 턴어라운드하고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덜어내기 시작하게 된다면 아마도 대형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을 견인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간 전망 해주신 자료표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건 연간 전망이니까 아마 연초에 작성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작년 11월 달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데 올해 흐름들을 정확히 맥을 뚫고 있는데요. 보면요. 뭐 초반에는 네. 사실 1, 2월은 우리가 1월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1분기에는 그 연간 전략표를 보면 중소형주, 네, 낙폭과대주, 낙폭과대 그죠? 중소형주 쪽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에 이제 턴어라운드라는 게 뭐 리오프닝이든 네, 이런 쪽으로 네. 돌았던 거고요. 3분기부터는 이제 또 대형주 얘기를 하셔서 네. 지금 우리가 계속 뭐 얘기하다가 결국 결론으로 돌아가는 건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 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금리 뭐 그런데 장세 패러다임 자체가 좀 대형주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셨네요.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형주가 가려면 메이저들의 수급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물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네. 매크로 환경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환율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5월 11일 날 발표되는 CPI를 확인하면서부터는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 3% 이상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3% 이상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컨센서스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다는 시그널이 들어오게 된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진정이 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또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과는 좀 반대의 매크로 환경이 펼쳐질 것이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내게 된다면 아마 달러 강세 압력은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원화 강세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국 간의 GDP 성장률 격차가 좁혀지고 4분기에는 한국이 좀 더 좋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연말로 갈수록 워낙 강세 압력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매크로 환경의 변화 플러스 달러 약세 워낙 강세가 전개될 경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 수급은 좀 더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외국인들 수급 어렵고요. 환율 워낙 약세이고요. 개별 종목만 가는데 시장은 또 분위기가 확 되면 그런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 이경민 팀장님 함께하고 있는데 제목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젠 중소형주가 아니다. 갈아탈 때가 좀 됐다. 대형주로. 그러나 급할 건 없다. 네. 그러면요, 다시 이제 섹터 얘기를 좀 들어가면 아까 네. 이제 4월 남은 4월, 5월 조금 흔들릴 때 살 수 있는 섹터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반도체 얘기를 먼저 하면요. 반도체도 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디램 가격 상승이나 혹은 뭐 설비 투자의 증가 이런 쪽 포커스인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조금은 후퇴한다, 뭐 앞으로 온다. 네. 이 시점에 따라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한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비주 계속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저평가된 대형주들을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시각을 주시는 게 저희는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다 중소형제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데 워낙 안 되니까 대형주 쪽으로 갈 수 있다. 반도체도 결국, 좋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니잖아. 계속 소부장에 우리가 열중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도 봐야 될. 그러면 결국 이제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네. 쪽을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착되는 게. 예. 그리고 자동차도 정말 어려운 기간들을 지났는데 요즘 조금 움직일랑 말랑합니다. 조금 네. 만능 올라왔는데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는요.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 1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하면 좀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말씀하셨듯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를 지금 따라가서 살 때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1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하고 컨퍼런스 콜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 이익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는 반도체 공급 이슈가 얼만큼 시장에 실적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등락이 있기 때문에 저점권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사도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네. 수긍이 되고요. 2차 전지. 조금 기대도 되고 논란도 있고 네. 사실 그런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사실 2차 전지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지난번에 사실은 마침 좀 많이 오른 타임에서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사실 노이즈가 좀 있으면서 네. 주가 조정을 가속화시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어느 쪽을 좀 핵심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까? 2차 전지는 일단 소재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제품 가격, 재료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격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소재 쪽이 가장 선호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 쪽이 조금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소재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좀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된다면 셀 쪽으로 관심을 좀 확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 2차 전지 업종들이. 그래서 자동차와 비슷하게 지금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조정 시 비중 확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은 사실 막 오를 때는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지금의 밸류나 혹은 앞으로 벌어들일 뭐 몇 년 후 땡겨 쓰긴 좀 어렵고요. 네. 적어도 뭐 한 12개월 후에 이익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의 밸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뭐 몇 년치를 땡겨오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고 계시는데 아마도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고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몇 년치도 땡겨올 겁니다. 왜냐면 제 기억에는 2007년에 시장이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조선 업종에 대한 실적을
2012년 것까지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과열 논란이 있긴 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땡겨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레벨,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 아마도 장기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 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적으로 재평가해 나가는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4월, 5월에 볼 수 있는 업종 섹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일부러 반복합니다. 반도체, 네, 자동차도 봐야 되고 2차 전지도 수긍하는데 그다음에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 네이버 어제 실적 발표에서 주춤거렸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 역시나 규제 이슈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비용 문제라든지 네.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많은데 인터넷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주셨네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네.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매출액에 대해서는 큰 의심이 없고요. 그리고 실적의 흐름에 있어서도 등락은 있을 수 있고 기대감에 못 미친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익 레벨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터넷 업종들이 등락 과정 그리고 오늘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과정들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분할 매수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저평가된 종목을 잘 사실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게 2분기에 봐야 될 핵심 섹터들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내수 소비주, 위드 네. 코로나 이런 것들은 상승시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만 그쵸. 상승시의 비중 축소 얘기를 주셨는데 자료에 네.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좀 가는 거 아닌가요? 가격이 올라 있어서 그런 건가요? 가격이 올라 있어서도 그렇고 네. 지금 기대감에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등을 하는 과정에서도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갈 될 거다라는 거야. 기대감에 반면에 최근 위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를 하는데 잘 못 가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선반영을 한 뒤에 이제는 옥석 가리기 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짜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 종목들 위주로 압축을 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는 좀 반등시 비중을 줄이는 가운데 그 안에서 종목이나 업종별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선반영이 중요합니다. 전체 전략 가기 전에 요거 하나 여쭤봐야겠다. 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뭐 밸류나 가치나 중소형주라고 하도 정말 좋은 실적이 아닌 게 아니라 이슈에 의해서 뭐 공물가 그쵸. 상승 뭐 이런 거에 따라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인플레 환경을 우리가 거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공물가 상승에 따른 뭐 주식들 있잖아요. 네. 비료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네. 일단은 최근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적이 진짜 좋아질 때는 곡물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가 아닌 네. 원재료 가격이 정점을 찍고 좀 안정이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곡물가나 원재료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실적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는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곡물가가 안정이 될 때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실적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될 때는 그리고 실적 시즌을 확인할 때 그리고 곡물 가격이 더 급등을 하지 않고 박스권 등락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계단식 상승을 할 때는 좀 주가가 슬로해질 거거든요. 그때를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시면 아마 실적이 호전되는 데 따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동일한 말씀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말씀 가운데 공감합니다. 원재료 값이 오를 때 가격을 막 전가시키는데 그때가 아니라 네. 원재료 값이 오히려 떨어질 때 네. 가격은 올려놓은 네, 상태에서 맞습니다. 원가 부담이 줄어질 때가 오히려 더 실적이 좋아진다는 네. 말씀을 하시고요. 전략 좀 그럼 마무리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는 이제 2분기는 좀 모아갈 때인데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낫다. 대형주다. 네. 예. 전략 한번 마무리해 주세요. 다시요. 네. 일단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4월 말 5월 초를 지나면서 이런 악재들, 불확실성 요인들을 좀 더 반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재가 있다고 해서 시장이 못 오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악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충격이 크거든요. 반면에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 변수들은 하나둘씩 누적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5월 11일 날 발표되는 미국 4월 CPI 그리고 중국 PPI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을 통해서 정점을 통과한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안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호재와 악재가 어느 쪽에 힘이 센가, 어느 게 선반영되었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저울질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 2분기도 좀 슬기로운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악재가 없었던 적은 증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네. 주가가 떨어질 때 포트에 주식이 없는 투자자는 주가가 오를 때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고민들을 할 때입니다. 딥사이트 오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께서 5월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갈 소위 올바른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딥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민 팀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